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39살 여성입니다. 10년 전 사랑하는 남편과 그런 남편을 꼭 닮은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런 가정을 이루기까지 정말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업자득 인과응보라는 말을 믿으시나요? 그리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 말들이 생생히 증명되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고요. 가족들이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비난하는 가난한 남자와 결혼을 하고도 행복한 가정을 이룬 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딸부잣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간부 출신이신데 젊은 시절 밑바닥부터 임원까지 올라가신 전형적인 자수성가 가장이셨어요. 항상 일 때문에 바쁘셨지만 가정적이고 온화한 성격으로 딸 셋을 모두 이뻐하셨답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이긴 했지만 타고나길 사업가 기질이 있고 수완이 좋으셨어요. 작은 종잣돈으로 시작해 여기저기 투자를 잘한 덕에 재산을 잘 불리셨죠. 우리 가족이 남부럽지 않게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데는 아버지의 성실함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안목이나 성격 때문이기도 했기에 아버지는 어머니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실 정도였어요. 우리 집 가장은 아버지였지만 대장은 어머니였달까요? 어머니는 기가 센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큰 것도 아니지만 어찌나 사근사근 나긋나긋 여우처럼 아빠를 잘 다루시는지 그런 어머니 덕에 우리 가족은 부족함 없이 잘 살 수 있었어요. 제 위로 언니가 둘인데 큰언니는 회화를 전공하고 둘째 언니는 피아노를 전공했죠. 언니들은 어머니를 닮아서 미모와 몸매가 뛰어났어요. 어머니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여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뇌 교육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앉을 때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턱은 조금 내리렴. 여자는 무조건 각선미야. 다리가 미끈하게 예뻐야 돼. 앉을 때 허벅지는 이렇게 붙이고 엉덩이는 이렇게. 다리는 이렇게 사선으로 곧게 뻗어. 손은 무조건 우아하게 자연스럽게. 어머니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웃는 모습부터 음식을 먹는 태도까지 일일이 저희를 교정했죠. 그 다음에는 어떤 남자를 어떻게 만나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늘 따라왔습니다. 언니들은 어머니 말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 따랐어요. 저 역시 어릴 때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었죠.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도 어릴 때 배운 대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포즈가 있을 만큼요. 저는 모든 친구들이 어머니에게 이런 걸 배우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사춘기 때부터는 어머니 말을 듣기 싫어서 하라는 대로 안 했어요. 그냥 편한 자세로 앉고 싶었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싶었고, 입 크게 벌리고 웃고 살고 싶었어요. 꼭 남자를 잘 만나는 게 성공하는 길인지에 대한 의문과 반항심이 있었죠. 게다가 타고나길 아버지를 닮아서 예체능 쪽보다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고 외모도 고만고만했어요. 그런 저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버지뿐이었습니다. 막내에다가 아버지를 많이 닮아서인지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저를 제일 예뻐하셨고 거의 끼고 사셨어요. 이런 저는 언니들과 취미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점점 달라지면서 자랄수록 미운 오리 새끼처럼 언니들과 겉도는 생활을 했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뜻대로 자라주지 않고 엇나가는 것 같은 저를 제일 걱정하곤 했죠. 언니들은 어머니의 시나리오대로 잘 자라서 여성적인 매력과 교양이 흘러넘치는 신부감이 되었거든요. 다들 어머니가 주선한 선자리에 나가서 좋은 집안 명문대 출신 좋은 직업 가진 남자와 결혼한 건 당연한 수순이겠죠. 첫째 형부는 큰 병원의 내과 의사이고 둘째 형부는 주식 상장까지 한 탄탄한 기업 오너죠. 저는 평범하게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을 했고
그냥 그날이 그날 같은 매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때로는 언니들처럼 사는 게 맞는 걸까 고민하기도 했지만 대학 때 연애도 해보고 소개팅도 해보고 선짜리도 나가봤지만 내 짝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랑 없는 결혼을 할 수 없었죠. 언니들이 다 결혼하고 나니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언니들도 형부들도 부모님도 결혼하라고 성하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한 바람에 주말마다 선을 보러 나가게 됐습니다. 제 결혼까지 엄마 꿈대로 성공하고 나면 엄마 인생 성공하는 거라고요. 어머니는 첫째는 의사 사위, 둘째는 사업가 사위를 얻었으니 셋째 사위는 법조인으로 드릴 거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제발 이상한 시나리오 좀 그만 쓰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적당히 장단 맞춰주면서 세월 보내다 보면 어머니도 포기하는 날이 오겠지 했거든요.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회사 다니고 주말마다 늘 변호사 판사 만나러 가는 게 저의 일상이 되었죠. 그날도 대형 로펌 변호사와 선을 보러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충 맞춰주고 헤어졌지만 이제 더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냥 제 평판이 안 좋아지면 엄마도 지쳐서 그만하겠지 하는 오기가 생겨서 그냥 막 나가기로 했어요. 부동산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잘난 척하는 남자 앞에서 저도 그냥 떠들어 제꼈죠. 허영심에 가득 찬 된장녀처럼 돈 밝히고 남자 밝히는 것처럼 마구 떠들었어요. 술도 안 마셨는데 작심하니 그냥 정신줄 놓게 되더라고요. 어머, 자산가시구나. 저 돈 많은 남자 좋아하는데. 이 정도 나이 먹고 알 거 다 아는 사이에 뭐 괜히 가식 떨 필요 있어요? 솔직한 게 마음에 드네요. 저 돈 많아요. 돈 많은 남자 하나 물어서 당장 일 그만두고 인생 팔자 피는 게 목표예요. 변호사 수익이 알고는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유한 부동산이 어느 정도예요? 솔직한 것도 좋고 말씀 못 드릴 것도 없긴 한데 그래도 좀 당황스럽네요.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셔서. 뭐 언젠 솔직한 게 마음에 든다더니. 아니, 근데 또 돈만 많으면 나 밤이 많이 외로울 것 같은데 어쩌죠? 저 돈도 보고 몸도 봐요.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오늘? 남자가 질렸다는 표정으로 입을 쩍 벌리고 벌레 보듯이 저를 보더라고요. 속으로 웃음이 났지만 얼굴에 철판을 깔아버렸어요. 아, 맞다. 오늘 안 되겠네요. 저 신상백 예약해둔 게 있어서 명품관에 가봐야 해서요. 돈도 보고 몸도 볼 날 잡아서 연락 주세요. 바이바이. 하고는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등 뒤로 뭐 저런 골빈 여자를 소개하는 거냐고 전화로 따지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한숨도 나고 눈물도 살짝 나려고 하더군요. 너무 일찍 일어난 바람에 집에 가기도 그렇고 해서 정기 봉사하는 고아원에 갔어요. 제가 원래부터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몇 년 전에 사내 봉사활동으로 사우들과 단체로 명절 선물을 들고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달마다 정기 후원도 하고 주말에 아이들 공부 가르쳐주러 자주 들렀죠. 원장님 방에 인사하러 갔는데 어떤 남자가 방을 나오면서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남자 손에 들렸던 사진이랑 서류 같은 게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주워줬는데 영어로 욕 비슷한 표현을 내뱉고 가더라고요.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았는데 욕까지 듣고 정말 기분이 상했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 만나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같이 놀면서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집에 갈 준비를 하고 나오니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더군요. 중앙 현관에서 주차장까지 뛰어가려고 심호흡을 하는데 선생님, 우산 써요. 초등 2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저를 배웅해주겠다고 급하게 부르지 뭐예요. 늘 유난히 저를 따르는 아이였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그 작은 손에 우산을 쥐고 롤러브레이드를 신고 싱싱 달려오다가 그만 제 얼굴 앞에서 발이 잘못 걸려서 넘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대로 넘어지면 크게 다칠 것 같아서 아이를 잡으려다가 둘이서 껴안고 같이 흙탕물 바닥에 뒹굴고 말았습니다. 선본다고 차려입은 흰색 투피스 정장이 흙물 범벅이 되고 아이는 미안하고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죠. 저는 진흙바닥에 주저앉아 완전 엉망이 되어버린 제 몰골이 웃겼던 건지 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냥 가슴이 시원해져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녀석을 달래주고 흙탕물로 젖은 옷을 대충 스카프로 닦아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참 운전해서 가는데 뒤따라오던 트럭이 계속 빵빵 클렉슨을 울리더니 옆으로 와서 창문을 내리고는 차 세우라고 계속 손짓을 하는 거예요.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세우고 내렸더니 트럭 차주도 차를 세우고 내리더군요. 아까 고아원에서 부딪혔던 남자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 차 뒷바퀴가 펑크나서 휠까지 주저앉기 직전이었어요. 어쩐지 차가 이상하게 흔들리더라니. 오늘은 꽤나 유별난 하루처럼 여겨졌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차에 타서 보험 출동 서비스를 부르고 기다리는데 한참을 안 가고 뒤에 서 있던 트럭에서 남자가 다시 제 차로 오더군요. 창문을 내리고 올려다보는데 명함 한 장을 주더군요. 저 카센터 일해요. 보험사 오면 여기로 오세요. 잘해드릴게요. 뭔가 어눌하기도 하고 날티나는 말투로 말하고는 가버리는 겁니다. 제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요. 곧이어 레카가 왔는데 출동 서비스 직원이 원하는 정비소가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조금 망설이다가 그 남자의 명함을 주며 거기 찍힌 주소로 가달라고 했죠. 엉뚱하고 웃긴 하루의 대미를 장식한 만남.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고졸 학력이 전부인 사람으로 변변한 배경도 없고 부모도 없는 남자였어요. 알고 보니 그 고아원 출신으로 9살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는데 양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한국의 친부모님을 만나러 들어온 거라고 했어요. 20살 되던 해부터 친부모를 찾으려고 매년 한국을 방문했었고 3년 전에는 아예 한국을 들어와서 아는 형 카센터에서 정비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의 말로는 예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주말에 고아원에서 봉사하는 걸 자주 봤었는데 인상이 좋아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맞선 보러 나간 날도 저를 봤다고 하더군요. 남자는 친어머니랑 연락이 닿아서 그 호텔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그 옆 테이블로 와서 앉더라는 겁니다. 우연히 호텔에서 보고 반가워서 인사할 뻔했다고요. 그런데 그 옆에서 제가 된장녀 짓을 하는 걸 보고 들으며 정이 뚝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날 만나기로 했던 친어머니는 나오지 않았고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서 편지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는 미안하다고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날 정말 너무 슬펐는데 고아원에서 저를 또 보게 된 거예요. 명품관 간다고 큰 소리치고 일어나더니 고아원에 와서 애들이랑 노는 걸 보고 오해했다는 걸 알았다고 해요. 자기가 정말 아끼는 고아원 아이가 넘어질 때 제 몸 사리지 않고 아이를 보호하는 걸 보고는 정말 반했다 하더군요. 하루 동안 우연히 2번 만났는데 한 번 더 만나면 사귀자고 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러다 우연히 한눈에 봐도 바퀴가 주저앉아 위태로워 보여서 알려주려고 옆으로 갔는데 차창을 내리는데 제가 있었다고요. 우연 같은 만남을 시작으로 그 남자와 자주 만나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정말 헌신적으로 잘해주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저희 너무 잘 맞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보고 듣고 자란 게 있어서 그의 배경이 손끝에 박힌 가시처럼 걸리곤 했어요. 저도 그냥 적당히 속물적이고 세속적인 평범한 여자일 뿐이에요. 하나부터 10까지 그동안 만나본 적 없는 종류의 사람이다 보니 자동 반사적으로 저울질이 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알아갈수록 그 남자의 인간성과 성실함과 진실함에 그를 정말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와 연애하면서 어머니가 주선하는 선자리는 다 거절했죠. 사실 제 소문이 정말 안 좋게 나는 바람에 선자리도 뜸해지기도 했고요.
결국 부모님께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사귀는 걸 왜 숨겼냐며 어떤 집안 남자냐, 뭐 하는 남자냐, 무슨 대학 나왔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질문 공세를 퍼부었죠. 아니요, 엄마. 그 사람 대학도 안 나왔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카센터에서 정비사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9살 때 미국으로 입양 갔는데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자라서 얼마 전에 한국 들어왔대요. 어머, 어머, 어머. 기 막혀. 너 저번에 선보러 가서 미친 짓 하고 왔다는 소문 건너 건너 들었다. 내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이거 사. 진짜 미쳤나 봐, 얘가. 너 어디 아프니? 그래, 아파서 그런 거야. 내일 당장 예약할 테니까 엄마랑 신경정신과 한번 가보자. 엄마, 나 안 미쳤어요. 헛소리 아니고 진심이야. 그 사람 한 번만 만나보고 얘기해요. 정신 차려, 이거 사.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 엄마한테 돌려주는 게 결국 이런 수치심이야? 말로만 들어도 부끄럽고 입 밖으로 내기도 부끄러운데 어딜 한번 만나보라 얘기를 해. 내가 그런 사위 이 집에 들일 것 같아? 엄마,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뭐가 부끄러워, 뭐가. 그 사람이 무슨 부끄러운 짓을 했고 뭘 잘못했다고. 엄마가 뭔데 함부로 부끄러워해? 내가 오히려 그 사람한테 부끄러워. 엄마 때문에 부끄럽다고. 뭐? 뭐가 어쩌고 어째?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께 뺨을 맞았어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께 대들고 말았죠. 어머니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노발대발하시던 어머니는 그날로 알아놓으셨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언니들도 저를 한사코 뜯어 말렸습니다. 못 들을 말도 많이 들었어요. 자기들보다 외적으로 떨어지는 제가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남자를 택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며 울지를 않나. 차라리 집안에 먹칠하지 말고 그냥 평생 혼자 살라고 하질 않나. 저도 너무 큰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까지 생겨버렸어요. 그런 난장판 속에서도 아버지는 묵묵히 제 편이 되어주셨어요. 얼마나 든든했는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버티기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돌아누워 뜻을 굽히지 않는 어머니 옆에서 몇 날 며칠을 설득해 주셨고 그래도 강경한 어머니께 차라리 자신과 부부의 인연도 끊자고 막내딸 안 보고는 못 산다고 하시는 아버지의 엄포에 결국 어머니가 두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덕에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지만 큰 축복이 가득한 결혼식 내내 눈물바람인 어머니 덕에 결혼식장이 아닌 장례식장 같았죠. 신혼여행도 조촐하게 제주도로 다녀와서 인사드리러 간 날 언니 형부들도 모두 와 있었습니다. 우리를 반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제 남편을 구경하려고 온 느낌이었어요. 어머니는 제 남편 눈 한 번을 맞춰주질 않고 얼굴도 보지도 않고 한숨만 쉬고 언니들은 남편을 마치 하인 부리듯이 했습니다. 예상 못한 건 아니었지만 그 정도일 줄이야 어찌나 가시방석이었는지 또 남편에게는 어찌나 미안했는지 겨우 밥을 먹고 거실에 모여 얘기를 나누는데 병원 얘기며 사업 얘기며 형부들은 대놓고 제 남편을 무시했죠. 첫째 형부가 주유구 잡고 총을 쏘는 듯한 제스처를 하면서 자네는 주유소 일한다고 했나? 묻더군요. 그래서 둘째 형부가 아니요 형님, 카센터요 라고 대답하자 첫째 형부가 아 정비소에서 미케닉이라고? 쏘리 기름밥 먹는 건 주유소나 정비소가 같지 뭘 그래. 자네 기름밥이란 말 들어봤어? 기름밥? 하는 겁니다. 언니들은 재밌다고 깔깔대고 웃어댔죠. 남편이 어릴 때 입양 가서 한국말이 좀 어눌하고 영어 섞어서 말하는데 그걸 따라하면서 놀린 거예요. 그런데도 남편은 속없이 그냥 웃더군요. 제가 얼마나 미안하고 또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날 형부들이 부모님 모시고 아버지 퇴직 축하를 위해서 요트 크루즈 파티를 하자고 제안을 하더군요. 둘째 형부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요트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요트 여러 대를 유럽에서 들여왔다고요. 지난달에 도착해서 점검이 모두 끝났고 시승식도 완료했고 요트 운전 자격증도 미리 따둬서 본인이 운전할 예정이니 그중에서 제일 멋진 요트에서 파티를 하자고요. 올해 공들여서 준비했던 요트 크루즈 사업이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아버님, 요직은 퇴직 후부터 또 제2의 인생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 새 사업과 아버님 인생 제2막이 동시에 시작되니 얼마나 또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2의 인생 멋들어진 요트에서 함께 시작하시죠. 아유, 우리 김서방 대단하다 대단해. 사업 돌보느라 바쁠 텐데 언제 요트 운전까지 배웠을까? 말하는 건 또 어쩜 이렇게 이쁘게 하나 몰라. 그렇죠, 여보? 그래, 고맙네, 김서방. 참 내가 복이 많네. 아닙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당연히 할 일인데요. 이가 척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몰라. 이번에 요트 크루즈도 시댁 어른들보다 우리 아빠 엄마를 먼저 챙기는 거 있지? 예, 누가 들으면 김서방만 사위 노릇 제대로 하는 줄 알겠어? 우리 민지 아빠는 뭐 우리 집에 못하니? 아, 언니. 형부가 우리 집에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한다는 얘기지. 누가 형부가 못한다 그랬어?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엄마한테 들었어. 형부가 아빠 엄마 건강검진 프리미엄 코스로 예약해드렸다면서? 엄마가 전화 와서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형부, 제 귀에 피나는 줄 알았어요. 장모님도 참. 의사 사위가 매년 당연히 해드리는 건데 뭘 또 그렇게 자랑까지 하셨어요. 어머,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도 참. 뭘 그걸 전화까지 해서 자랑을 했대. 아, 자랑이지. 큰 자랑이지. 의사 큰 사이가 때 되면 고급 풀코스로 건강검진 시켜줘. 사업가 둘째 사이가 사업도 승승장구하고 때마다 좋은 구경 시켜줘. 내가 우리 사위들 자랑하고 싶어서 친구들 더 만들 판이네. 어쩌면 이렇게 사위복이 많아서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좋아. 어머님, 총 쏘는 셋째 사위도 있지 않습니까? 형님, 주유소가 아니라 정비소라니까요. 아, 그랬어? 자꾸 헷갈리네. 이러나 저러나 기름밥 먹는 건 똑같다니까. 그 조크는 들어도 웃기네. 다들 그날의 계획으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어머니는 아예 제 남편을 등지고 앉아서는 형부들에게 우리 사위들 덕에 호강한다며 좋아하는데 우리 부부만 덩그러니 외로운 섬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모르겠어요. 그냥 남편은 그저 조용히 미소만 띠고 있더군요. 거의 득도한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저는 무슨 정신으로 집으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에게 정말 미안했는지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미안하단 말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냥 저를 만나고 저의 가족이 되어서 세상에 유일한 자기 편인 제가 있어서 감사하다고요. 부모님과 언니들과도 진짜 가족이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욕심 안 부린다고요. 그 말에 저는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다시는 가족 모임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요트 크루즈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퇴직 축하 가족 모임이었기에 빠질 수가 없었어요. 날씨도 좋고 바람도 적당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날이었어요. 바다 멀리까지 요트를 띄웠죠. 우아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샴페인과 신선한 음식들까지. 부모님도 선베드에 누워 즐기시며 사위 덕에 호강한다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요. 형부들도 자기들끼리 주식 얘기며 정치 얘기며 그들만의 세상에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만 거기 끼지 못하고 서 있는데 형부들이 마치 종업원을 대하듯이 손짓으로 남편을 부르는 겁니다. 배 안에서도 제 남편에게 심부름을 시키더군요. 어이, 따로 칠링해둔 샴페인 좀 더 가지고 와. 저 뒤로 돌아가면 있을 거야. 저기 일하는 분들도 계신데 왜 저한테. 가족끼리 어울리는데 막내 사이가 그 정도는 알 수 있지. 꼭 일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아니잖아. 이거 우리랑 어울린다고 자네 급도 같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래서 이제 할 일 못할 일 구분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저를 일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이, 사람 참. 자네, 자격지심이 심한 것 같네. 근본이 없어서 그렇죠, 뭐. 하여간, 없는 것들은 일해서 피곤해. 순수하게 가족으로 대해주려고 해도 피해의식으로 곡해를 한다니까. 아, 하기 싫으면 관두라고.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남편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걸어가는 순간 갑자기 예고 없던 돌풍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치면서 배가 마구 흔들렸고 테이블에 있던 그릇들이 와장창 쏟아져 깨질 정도였어요. 갑판 위는 삽시간에 난장판이 됐죠. 저도 넘어질 뻔하며 기둥을 붙잡고 멀미 때문에 몸을 숙였습니다. 가족들 모두 멀미의 구토감을 느끼며 선실 안으로 대피했어요. 그때 형부들은 자기 몸 사리느라 각자 혼자 뛰어들어가는데 제 남편은 배가 흔들릴 때 넘어지신 아버지를 둘러엎고 어머니를 모시고 저까지 챙겨서 선실로 들어갔어요. 뒤따라 들어온 언니들이 형부들에게 자기만 살겠다고 주랭랑을 치냐고 욕을 하더군요. 형부들은 뚱한 표정으로 겸연쩍어 하면서 제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둘째 형부가 운전실로 뛰어들어갔는데 배는 파도에 요동칠 뿐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정박했던 배를 돌려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거센 바람 때문에 배가 형부 뜻대로 운전이 안 되는 거였죠. 이리저리 마구 흔들리긴 하다가 갑자기 굉음이 들리더니 요크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배 한가운데서 요트가 고장나버린 거예요. 다들 발을 동동 구르며 멀미하며 겁에 질려 있는데 제 남편이 손을 보겠다고 나서더군요. 둘째 언니는 이게 얼마짜리 요트인지 알기나 하냐며 나설 때와 안 나설 때 분간을 못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둘째 형부는 요트 타본 적이나 있냐며 빈정거렸고요. 코웃음 치며 미심쩍어 하는 가족들이었지만 급박한 상황이라 뭐라도 해야 했기에 남편이 요트 보는 걸 허락해 주더군요. 남편이 기계실에서 살펴보더니 무리한 조작으로 엔진이 과열되어 시동이 꺼진 것이며 임시 조치하면 잠깐 쓸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첫째 형부를 시켜 정비 도구를 찾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급한 마음에 곧이곧대로 정비 도구를 찾아서 갖다 바치는 형부를 보니 그 와중에도 통쾌해서 웃음이 났어요. 남편이 이리저리 손을 보고 나니 다시 시동이 걸리더군요. 그러고는 운전대 앞에 서 있는 둘째 형부를 밀치고 본인이 배를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대로 있으면 모두 위험해져요. 바람 방향을 이용해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해 소리치는 둘째 형부에 아랑곳 않고 남편은 능숙하게 운전을 하더군요.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무능한 가운데 남편만 빛났죠. 그날 이후 남편에 대해서 아버지는 무한 신뢰를 하게 되셨고 어머니도 그날 일에 대해 고맙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어머니와 언니, 형부들이 기본적으로 남편을 하대하는 태도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일에 대해서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칭찬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부모님 댁이나 언니를 집에 수리할 것이 있느냐? 그 사건 이후로 부모님 댁이나 언니들 집에 수리할 것이 있거나 작동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수시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급한 일인 것 마냥 전화를 걸어 남편을 부르는 겁니다. 남편이 묵묵하게 손을 보고 나면 비아냥인지 칭찬인지 모를 것들을 막 늘어놓는 겁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손재주 하나는 기가 막힌다며 역시 정비사라 그런가 기가 막히게 잘 고쳤다는 둥, 수고했다는 둥,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둥, 저와 가족의 관계 때문에 그런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는 남편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바보처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가족과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정집과의 왕래는 점점 줄어들었고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부모님도 언니들도 만나지 않게 되었어요. 가끔 아버지만 따로 모시고 함께 식사를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연희야, 어쩌면 좋으냐? 빠,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어디가 편찮으세요? 우리 집이 다 넘어가게 생겼어.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온갖 돈을 다 끌어모아 투자했던 사업이 수백억대의 사기였고, 사기꾼은 이미 해외로 도주하여 한 푼도 건질 수 없게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집 곳곳에는 압류딱지가 붙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한숨 뒤로 어머니의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그래도 우리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다 큰 딸 셋이 있고 든든한 사위가 셋이 있는데 뭘 걱정하시는 거예요. 큰언니랑 둘째 언니는 뭐래요? 내심 언니들이 부모님 사실 거처는 마련해 드릴 거라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답이 없으셨습니다. 아마 저에게 연락하시기 전에 언니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셨을 텐데 아무 답이 없으신 걸 보면 이상했어요. 언니들에게 연락하니 둘 다 나 몰라라 하였습니다. 첫째 언니에게서는 의사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러냐며 애들 교육비만 해도 매달 수백이 드는데 부모님까지 어떻게 건사하냐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둘째 언니에게서는 엄마 때문에 남편과 부부싸움까지 했다며 엄마 탓을 하는 푸념을 들어야 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게 이럴 때 하는 말일까요? 저도 엄마가 미웠지만 엄마보다 더한 언니들이 더 미웠습니다. 결국 저는 자초지종을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듯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지 하더군요. 부모님께 큰 방을 내어드리자며 부모님을 위해 새롭게 꾸미자고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구박받고 무시받았는데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나서는 남편이 대단하고 존경스럽게 여겨졌습니다. 너무 고맙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했어요. 저와 남편이 사는 방 2개짜리 작은 신혼집에 부모님이 들어오시던 날, 아버지와 어머니는 남편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마련한 안방에 2분을 모시고 갔어요. 2분을 따뜻한 방에 앉게 하고 남편과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자네에게 정말 면목이 없네. 정말 너희에게 미안하다. 장인어르신, 장모님, 2분께는 슬프고 마음 아픈 날이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이 저에게는 참 기쁜 날입니다. 저희 집에 한 번도 안 오셨던 장모님이 처음 오신 날이잖아요. 아이고, 기쁜 날이라고 말해주니 너무 고맙네. 내가 이렇게 신세를 지게 될 줄을 모르고 너무 고맙고 미안해. 한국에서 결혼을 할 때도 신혼여행 다녀와서도 어른들께 절을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절하는 것도 배워서 연습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못했어요. 사위가 장인어르신과 장모님께 절을 하는 첫날이니 저는 참 기쁩니다. 종이에 써서 읽기 연습을 해가며 외운 말을 남편이 또박또박 말하자 부모님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간소한 결혼식에 패백도 하지 않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절하려는 남편을 은근슬쩍 피하셨던 것이 남편에게도 상처로 남은 모양입니다. 절하는 연습까지 했다는 걸 저도 그날 처음 알았는데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와 남편은 처음으로 부모님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서름과 남편에 대한 고마운 마음, 부모님에 대한 연민이 한꺼번에 북받쳤어요. 절하는 저희도 울고 부모님도 우셨어요. 절을 끝내고 남편이 2분께 다가가 손을 잡고 이제부터는 2분을 낳아주신 친부모님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도 이제부터는 사위를 아들로 여기고 살겠다고 아들에게 평생 갚으며 살겠다고 하시더군요. 제 남편을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부모님 목소리에 그동안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듯하며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과 저희는 얼싸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 부모님은 제 남편을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어느 날 남편이 미국에 정리할 것이 있다며
잠깐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매일 전화통을 하긴 했지만 곧 돌아온다던 남편이 몇 개월 동안 돌아오질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도 해주지 않으니 저도 점점 의심이 생겼어요. 혹시 이 남자도 우리 집이 망해버려서 볼 것이 없어지니 도망을 간 건가? 하는 못된 의심이요. 그도 그럴 것이 정확히 미국 어디에 있는지도 말해주지 않고 찾아가겠다고 해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무엇을 정리하고 있는 것인지도 말해주질 않았거든요. 때로는 연락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불안해하는 저를 다독여준 건 오히려 부모님이었어요.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남편 편을 들어주시더군요. 그러는 사이 형부들이 차례로 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문에 첫째 형부는 재단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당했다고 하더군요. 둘째 형부는 요트 사업이 중간에 계약이 파투가 나는 바람에 자금줄이 막혀서 부도 위기라고 했고요. 이 소식도 당장 돈이 급해진 큰언니와 둘째 언니가 혹시나 부모님께 받을 게 없나 해서 연락을 해온 덕에 알게 됐죠. 내칠 때는 언제고 받을 것 챙기려고 연락을 해온 언니들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수개월 만에 미국에서 돌아오던 날 어머니는 오전 내내 부엌에서 정성껏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온종일 잔치가 열릴 것처럼 온 동네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했죠. 거의 뷔페처럼 한식 요리를 준비하는데 남편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하신다며 웃음이 만발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어? 우리 아들.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저보다 먼저 달려나가 정말 신발을 신지도 않고 버선발로 현관에서 남편을 맞이했어요. 그러고는 남편 앞에 선 어머니도 뒤따라 나간 저도 아버지도 뭔가 낯선 남편이 어색해 한참을 마주봤습니다. 결혼식 때 말고는 본 적 없는 말끔한 정장 차림에 고급진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헤어스타일까지 단정해진 남편 모습이 의아하면서도 아주 멋져서 탄성을 질렀죠. 남편은 그냥 웃으며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난다며 배고프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뭔가 변한 듯한 남편의 모습이 조금 낯설었지만 싫지만은 않았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점심 식사를 시작할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기 무섭게 언니들과 형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머, 언니, 형부,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이렇게 오세요. 주변의 소란스러움에도 미동도 없이 식탁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고 있는 제 남편 앞에 언니들과 형부들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는 눈 뜨고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장면이었거든요. 자네, 몰라봐서 미안하네. 내 이렇게 용서를 구하네. 한 번만 살려주게. 제부, 정말 미안해요. 우리 그동안 정을 봐서라도 우리 좀 살려줘요. 저죄, 진짜 미안해. 우리가 격이 없이 대한다고 한 게 마음이 상했나 본데 이렇게 빌면 마음이 좀 풀릴까? 응? 정말 이렇게 빈다, 연이야. 제부, 정말 미안해요. 아니, 형부들, 언니들, 갑자기 쳐들어와서 밑도 끝도 없이 이러시면 어떡해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보,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당신한테 이러는 건지 당신이 얘기를 좀 해봐요. 제 말에 남편이 숟가락을 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응, 아들. 어머니가 해주신 불고기하고 미역국을 먹으니 정말 집에 왔다는 게 실감나요. 너무 그리웠어요, 이 맛.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어머니께 보여드릴 것이 있다며 함께 가자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형부와 언니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등 뒤로 형부들과 언니들이 저희를 부르는 목소리에 이어서 서로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 앞에는 고급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외제차에 부모님과 저를 태우고 말없이 시동을 키더군요.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간의 자초지정을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의 양아버지의 아버지, 즉 양할아버지가 미국에서 요트 사업을 하는 대부였다는 겁니다. 양부모님이 일찍 사고로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께서 남편을 키워주셨고 남편이 성인이 되고 사업을 물려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친부모님을 만나고 싶어서 한국에 들어온 거였고요. 남편은 한국에 들어온 이후로 첫째 형부가 일하는 병원에 매년 거액의 후원금을 내고 있었는데 형부 같은 사람이 일하는 병원에는 더 이상 후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형부가 병원을 그만두면 계속 후원하겠다고 했다는군요. 그 때문에 형부가 권고사직을 당한 겁니다. 또 둘째 형부 요트 사업에 계약상의 문제를 제기해서 사업 진행을 막은 것도 남편이었습니다. 형부가 계약한 유럽의 요트 회사가 미국 기업의 자회사였다는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형부들이 남편에게 싹싹 빌러 찾아왔던 겁니다. 저와 부모님은 상상도 못한 이야기에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그냥 담담하게 전하는 남편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부모님의 얼굴은 충격과 놀라움으로 붉어져 있었어요. 저 역시 갑작스럽게 들은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아서 제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어요. 그러는 동안 어느 공기 좋은 곳에 위치한 고급진 전원주택 앞에 당도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무 걱정 마시고 이제 이곳에서 편안하게 사세요. 그동안 제 신분을 속여서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믿어지지가 않네. 남편은 자신의 재산만 보고 다가오는 사람이 많아서 사람을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학교도 졸업 못하고 입양아에 가진 것도 없는 자신을 봐준 유일한 사람이 저였다고 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냥 사람으로 사랑해준 저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오직 그 사람뿐이었는데 너무 많은 것을 받았어요. 저는 심성이 고운 그 사람을 험한 세상에서 지켜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저를 지켜주네요. 어머니는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아들아, 고맙고 고맙다. 하지만 나는 이걸 받을 자격도 염치도 없구나. 어머니, 연희를 낳아주신 어머니이시니 그리고 이제 저의 어머니이시니 받으실 자격이 되고 말고요. 옛일은 모두 잊으시고 우리 이제 앞으로 행복하게만 살아요. 어찌 있겠니? 내가 정말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것 없고 능력도 없다고 모질게 대한 것 내 평생 사과하며 반성하며 살아갈게. 싫은 내색 한 번을 안 하고 다 맞춰주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내가 아들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혀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상처가 될 때도 있었지만 제 곁에는 연희가 있고 또 아버님께서 늘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괜찮아요, 어머니. 난 연희 아빠랑 연희에게도 정말 면목이 없다.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애들 선자리 만들고 결혼 준비할 때마다 당신이 조건 말고 마음을 보라고 항상 말했었는데 그때는 마음은 보이지도 않고 변하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조건 말고는 믿을 게 없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우리 딸들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내 허영심이었다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았어. 아들아, 네 엄마 이제 절드나 보다. 여보, 이런 나를 데리고 평생 살아줘서 고마워. 여보, 정말 미안해. 나는 노년의 당신 덕분에 방 한 칸 없이 낳았는 신세가 됐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했어. 당신이 이제 정말로 변하고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 같아서. 어머니, 이제 그만 울고 그만 미안해하세요. 이렇게 좋은 날 너무 많이 우시니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럼아, 이제 울지 않을게. 너무너무 고맙다. 내 평생 감사하며 갚는 마음으로 살아갈게.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는 모두 이혼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형부들은 모두 우리 집의 재산을 보고 결혼을 했던 거더군요. 의사인 큰형부는 처가에서 개인 병원을 내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장인 장모에게 공을 들였던 건데 한순간에 처가가 망한 데다 본인도 병원에서 쫓겨나게 된 건 모두 큰언니 때문이라며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습니다. 큰언니는 입시 미술학원 강사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둘째 형부도 처가 재산을 믿고 무리한 사업 확장을 했던 건데 처가에 손 벌릴 수 없게 되고 요트 사업마저 불발되는 바람에 부도가 나 한순간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잦은 부부싸움 끝에 합의 이혼을 했다더군요. 둘째 언니는 저희 남편이 부모님께 마련해드린 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더부살이하고 있어요. 사실 언니들이 저와 남편이 부모님께 해드린 노후자금에 기대서 살고 있다는 걸 전부터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혈육이 뭔지 부모님 생각해서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후 고아원에서 9살 남자아이를 입양하였습니다. 바로 저와 비 오는 날 부딪혀 흙탕물에 뒹굴었던 그 아이죠. 평소 저를 많이 따르고 좋아했었고 저도 늘 마음이 가던 아이였는데 남편 역시 본인이 입양될 때 나이와 같아서인지 늘 눈에 많이 밟혔다고 하더군요.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입양은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만 여겼어요. 여러 해 동안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입양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남편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양부모님을 만나 짧지만 행복했던 유년 시절을 보낸 덕이라고 했던 말에 입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갓난아이를 데리고 올 줄 알았는데 막상 고아원에 갔을 땐 벌써 9살인 그 아이 생각만 나더라고요. 남편도 그 아이를 만날 때마다 양자 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차마 제게 말하진 못했다고 했어요. 제가 먼저 입양을 제안했을 때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아이도 늘 혼자 생각했다고 합니다. 일기장에도 쓰곤 했대요. 그 아줌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그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하면서요. 저와 남편이 서로를 모르던 때부터 말이죠. 이런 것이 하늘이 이어준 인연일까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원했으니까요. 아이와 함께 우리 세 가족은 미국으로 떠나왔습니다. 남편이 본격적으로 사업 경영에 뛰어들어야 했거든요. 그렇게 떠나온 지 어느새 10년이 흘렀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우리 부부에게서는 아이가 생기질 않더군요. 우리 아들 배 아파 낳은 건 아니지만 하늘이 이어준 감사한 인연으로 여기며 귀하게 키웠습니다. 몇 년에 한 번은 한국에 들어가 부모님을 뵙기도 하고 부모님 생활에 바쁘다 보니 또 마음만큼 자주 뵙기가 어렵더군요. 9살이던 우리 아들은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고요. 며칠 전 아들이 친부모님을 찾고 싶고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기도 하다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자기 능력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나요? 저희 부부는 흔쾌히 아들의 여행을 허락하며 행운을 빌어줬습니다. 굿럭, 언제든 돌아올 곳이 있으니 마음껏 세상을 경험하고 오라고요. 앞으로 10년 뒤 저는 또 어떤 삶을 추억하고 있을까요? 10년 뒤 우리 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그저 바라건대 우리 아들에게도 전략이 아니라 진심이 통하는 인연이 온다면 좋겠습니다. 지키고 싶은 것을 찾고 스스로 지킬 때 자신도 지켜지는 거라는 걸 알게 되면 좋겠고요. 그럼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경험했듯이 자식의 인생이라는 건 엄마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굴럭을 빌어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여러분의 지난 10년은 어떠셨나요? 또 앞으로의 10년은 어떨까요? 계획대로 생각한 대로만 흘러간다면 편안할 수는 있어도 재미는 없겠죠. 하지만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든 아니면 뜻밖의 일들로 가득하든 분명한 건 주는 만큼 돌려받는다는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받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기대하지도 못한 선물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선물들을 주변에 좋은 마음으로 나누며 살다 보니 결국 돌려받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주변을 물질만으로 평가하고 관계하는 자는 결국 물질로 망하더군요. 삶은 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는 않지만 어떤 일을 하든 자업자득 인과응보란 건 잊지 마세요. 거기에 행운이 한 스푼 보태어지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크로스핑거스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응원합니다.